안녕하세요. 저는 32세 민수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순간 말이에요. 그날 밤도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아내 수진이가 아이 재우는 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오는 평범한 저녁이었죠. 저는 침실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코인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요 며칠 좀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니, 사실은 괜찮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화면에 빨간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했죠. 늘 그래왔듯이 금방 회복될 거라고요. 하지만 빨간색은 점점 더 진해졌고 숫자들은 계속 아래로 떨어져만 갔어요. 제 손가락은 화면을 미친 듯이 새로 고침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귓전을 울렸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어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 있을 거라고 바랐어요. 하지만 옆방에서 들려오는 수진이의 발소리, 아이가 잠꼬대하는 소리, 심지어 바깥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끝났다는 걸요. 지난 몇 년 동안 모아둔 전 재산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빚까지 생겼고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던 거죠. 방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했어요. 제 숨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고 휴대폰 화면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수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끝났다는 말만 맴돌 뿐이었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동안 저는 수진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평소처럼 회사에 가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아이와 놀아주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매 순간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눈치 빠른 사람이에요. 제가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밤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금세 알아챘죠. 처음에는 저에게 직접 묻지 않았어요. 그냥 조심스럽게 관찰하면서 기다려줬죠. 하지만 제가 계속 침묵을 지키자 결국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그날 저녁 부엌 테이블에 둘이 마주 앉아 있을 때였어요. 아이는 이미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요즘 왜 그러냐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갔다고, 아니 날아간 정도가 아니라 빚까지 생겼다고요. 수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죠.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했냐고, 우리 돈인데 왜 혼자서 결정했냐고.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변명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잘 될 줄 알았다는 뻔한 말뿐이었어요. 그런 제 모습이 수진이에게는 더욱 한심하게 보였을 거예요. 테이블 위에는 저녁에 먹다 남은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평범한 우리 집 저녁 풍경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죠. 이 집도 이 테이블도 심지어 우리 둘 사이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 집은 어떻게 지키고 빚은 언제 갚을 거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저질러 놓은 일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제야 실감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가장도 남편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모든 걸 망쳐버린 사람이었죠. 그 이후로 저는 두 개의 얼굴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평범한 직장인 민수였고, 밤에는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실패한 가장이었죠. 이상하게도 회사에 있을 때가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정장을 입고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어제까지의 일들을 잠시나마 잊으려 했어요. 같은 칸에 탄 사람들도 각자의 걱정거리를 안고 있을 텐데 겉으로는 모두 평온해 보였어요. 저도 그런 척 연기하고 있었고요. 출근길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제 문제가 조금은 작아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죠.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상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온전히 거기에 있지 않았죠. 팀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어도 자꾸 다른 생각이 났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진이 얼굴, 비톡촉 전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현실 같은 것들이요. 철호는 제 절친한 동료예요. 대학 때부터 알던 사이라 서로를 잘 아는 편이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철호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인다면서요. 저는 그냥 잠을 못 잤다고 얼버무렸어요. 철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사실 철호에게는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게다가 철호는 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위험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고 매달 적금 넣고 계획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요. 제가 한 짓을 알면 뭐라고 할지 뻔했어요. 오후가 되면 더욱 힘들어졌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집으로 돌아가기가 무서워졌거든요. 수진이의 차가운 시선을, 우리 사이에 생긴 어색한 침묵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야근을 하거나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끌기도 했죠. 하지만 그렇게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현실과 마주해야 했죠. 회사에서의 평범한 일상이 주는 안정감은 일시적일 뿐이었어요. 진짜 제 모습은 집에 있었고 거기서 기다리는 건 변하지 않은 현실이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버티다가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대리운전이었어요. 낮에는 회사 일을, 밤에는 대리운전을 해서 조금이라도 빚을 줄여보자는 생각이었죠. 수진이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고 할 말도 없었을 거예요. 첫날 밤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러 정장을 벗고 낡은 패딩을 걸쳤을 때의 기분은 정말 묘했어요. 마치 클라크 켄트가 슈퍼맨 옷을 입는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제가 변신하는 건 영웅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발버둥치는 가장이었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갑자기 서글펐어요. 이게 제 진짜 모습이구나 싶었거든요. 대리운전 차량 안에서 첫 손님을 기다리면서 저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어요. 낮에 만나는 회사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첫 번째 손님은 술에 많이 취한 중년 남자였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확 풍겼고 그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했어요. 인생이 뭐 별거 있냐고 결국 돈이 다라고 중얼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제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은 저에게 자기 회사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직원들을 다 내보내야 했고 자기도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어떤 날은 친절한 손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젊은 직장인이 올라타서는 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자기 실패담을 들려줬어요. 창업했다가 망했다는 이야기, 주식으로 큰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들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요. 하지만 무례한 손님들도 있었어요. 술에 취해서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서 짜증을 내거나 차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며 남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참아야 했어요. 그들도 제게는 소중한 손님이었고 그들이 주는 돈으로 제가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새벽 2, 3시까지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피곤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성취감도 있었죠. 적어도 오늘 하루는 뭔가를 했다는, 가만히 앉아서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았다는 느낌이었어요. 수진이는 늘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를 보면 아무 말 없이 물 한 잔을 내어주곤 했어요. 그 물 한 잔이 그날의 모든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새벽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는데 이 시간에 전화를 하시다니 뭔가 이상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이 안 와서 그냥 전화했다고 민수는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평소처럼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끼셨나 봐요. 목소리가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혹시 무슨 일 있냐고 다시 물어보셨죠. 저는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요. 어머니에게만큼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걱정하실지 뻔했고 게다가 연세도 있으시니 몸에 무리가 갈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요즘 일이 좀 바쁘다고 야근을 많이 해서 피곤하다고 둘러댔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예전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많이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머니께서는 생생히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아버지가 매일 밤 한숨을 쉬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던 모습을 지켜봤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덧붙이셨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사람은 하나뿐이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셨지만 어머니만의 직감으로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아시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어머니는 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다고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이지 넘어진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이 제일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린 시절 열이 날 때 어머니가 이마에 손을 대고 재어주시던 기억,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와서 울고 있을 때 말없이 안아주시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지금도 어머니는 변함없이 저를 걱정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싶었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상황을 이겨내겠다고, 어머니께 걱정 끼치지 않겠다고요. 비록 지금은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서서 어머니께 당당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다짐만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대리운전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어 있었어요. 수진이와 저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고 아이 앞에서도 어색한 기류가 흘려요. 아이가 눈치를 채고 있는 게 보여서 더욱 마음이 아팠죠.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가계부를 들고 와서 앉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했죠. 대리운전으로 버는 돈도 빚 갚는 데 들어가고 회사 월급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힘들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수진이는 계속 말했어요. 이 집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아이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심지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물었죠. 당신이 정말 이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책임지겠다고 말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고 그렇다고 포기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죠. 수진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더욱 답답해했어요. 말이라도 해보라고 계획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아이가 방에서 나와서 우리를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뛰어와서 안겼을 텐데 그날은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우리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아이까지 우리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수진이가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고 나서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어요. 투자를 시작할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자신만만했거든요.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뿌듯함도 있었고, 곧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은 어떤가요? 매일 밤 남의 차를 운전해주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고, 아내와는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아이에게는 제대로 된 아빠 역할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의 자신감 넘치던 민수는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요. 그게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조용히 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천천히 걷고 싶었어요. 대리운전을 하면서 만난 마지막 손님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분은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이었는데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아주 정중하셨어요. 차 안에서 조용히 말씀하시길 자기도 몇 년 전에 사업 실패로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힘든 시기는 언젠가 지나간다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조언처럼 들렸어요. 길을 걸으면서 저는 이 몇 개월간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 봤어요. 투자 실패의 충격, 수진이와의 갈등, 대리운전을 시작한 것,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 그리고 오늘 밤 만난 손님의 이야기까지요.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고통스럽긴 했지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요. 넘어졌지만 아직 일어날 수 있고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물론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수진이와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춰 섰어요. 안에서는 가족들이 잠들어 있을 거예요. 수진이는 아마 깨어서 기다리고 있을 테고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겠죠.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가족에게 다시 웃음을 되찾아주겠다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차가운 표정이 아니라 조금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수진이에게 다가가서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 말했어요. 수진이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함께 해보자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보자고요.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걸 느꼈어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